총리님, 대통령께서 지난 3월 28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신 겁니까?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정부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 7년 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방안의 코끼리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못 본 척하는 크고 무거운 문제를 말합니다. 국가 위기인 저출생 문제가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간첩단에 계속 적발 구속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북한 공작원이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서 민주노총 내부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들여보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적발이 되었습니까? 글쎄요, 그 수사 과정인 그러한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 수사와 관련 그동안 국정원과 또 경찰 두 기관에서 수사를 해왔는데 어떤 체계를 갖고 수사를 해왔습니까? 그동안에는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이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법의 개정에 따라서 아마 새로운 그 체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간의 그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이 됩니다. 근데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개정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 상호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 환경과 수사 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문재인 정부 동안 안보 경찰 인력이 22%나 축소됐습니다. 게다가 인력 중에 70%가 행정 분석 인력입니다. 그리고 안보 수사 관련해서 수사 인력은 30%에 불과한데 아무리 지금 뭐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시지만 이게 경찰로 이관될 경우에 안보 수사에 허점은 없겠습니까?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 대답을 들으면 제가 좀 답답한데요. 제가 총리님께 직설적으로 여쭈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법률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규정 하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운 좀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국회에서도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법안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2000년 11월에 개정이 됐고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른데 이것이 그냥 국회에서 개정했다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노총 조합원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석기 사례 봐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민노총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데 안보 수사를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과 또 발본색원하는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지난 3월 28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신 겁니까?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정부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처음 7년 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3번의 인구 절벽 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히 추구한 영향 탓이고요. 두 번째로는 IMF로 경제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인구 절벽 구간인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부동산 폭등 등으로 청년들이 살아남기에 급급해서 희망을 잃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은 1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극저출생 단계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미래 세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말뿐이었습니다. 임기 초반에 본인 집권 기간이 인구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임 기간 5년 동안 한 번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저출산 대책은 지금 우리나라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전 정부적인 또 국회와 시민단체와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정책적 범죄 행위에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그 공범이 되는 셈입니다. 이 문제의식에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네, 아주 충분히 동의하고요. 정말 우리 국가의 존립을 결정할 그러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과 다르게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실무적인 지적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2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첫째, 저고위가 집계위원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 안에 10개 이상의 부처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열심히 하기로 말하면 그런 많은 제약을 극복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처에서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각 분야에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조율화되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출산 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주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각 행정부, 범정부적인 그러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인식이나 또 우리 국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께서 저고위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고위가 지금
이렇게 짚는 집계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를 들면 각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보기 좋게 모아서 이렇게 집어서 보고만 하는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예산 따기 놀이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출생이라고 관련만 있으면 저출생 이렇게 간판을 붙여서 예산을 따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확정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에서 2025년까지 계획이 되는데요. 그 계획에 따르면 22년 중앙부처가 시행과제가 돼야 될 게 338개, 지방자치단체가 6,718개 과제, 합하면 7,000의 과제들을 저출생 과제라고 쭉 전시하듯이 그냥 늘어넣었습니다. 근데 구체적 사업을 살펴보면 총리님, 웹툰 센터 구축,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생산 제품 홍보 책자 제작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저출생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이러한 그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실효성이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이러한 그 재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이없는 예산 부풀리기 실태. 그런데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직계처럼 집어서 보고하는 이런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으실 겁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각 부처가 다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각 부처를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대통령의 어젠다로서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 계속 그 정책을 평가하고 또 환류하는 그러한 조직이라 할까요? 소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좀 기관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가지고 평가 환류 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있고 전 행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집행되던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효과 있는 정책을 제대로 선택해서 집중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한 정책의 이행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중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런 해답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저고위 전문성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전문성도 연속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사무처 인력 평균 근속 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근무한 사람 4분의 3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했던 직원은 6개월도 안 돼서 원래 부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조직으로 어떻게 전문성과 연속성이 계속된다고 하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붕어빵에 안고가 없습니다. 지금 2030 세대들이 희망을 잃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는데 저고위 멤버에 당사자인 청년 세대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 그런 어떤 로드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총리께서 보험정부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하고요. 다시 한번 좀 전면적으로 어떻게 이 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는지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제가 분명히 그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의 어젠다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이 정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꼭 빠른 속도로 제대로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고용노동부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정책 과제가 무엇입니까? 예, 저희는 일하는 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더 있는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고 부모가 다 함께 활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정책 수단은 감독과 지원과 그리고 인식 개선 이 세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구체적으로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네. 더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은 육아휴직이 있고 그다음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도는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습니다만은 부담이 돼서 또는 대체 인력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못 쓴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노사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온 오프라인 전담 신고센터, 모성보호 전담 신고센터를 개설을 해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 개선은 사실은 그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일 가정 병행을 해야 되는데 주로 독박 여성들이 하고 있는데 남성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저하고 인식은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실천입니다. 네. 장관님, 저는 육아휴직 문제, 독박 육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아시겠는데 25.6% 불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생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에 그칩니다. 말씀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예, 통계적인 착시 현상도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통계청 통계를 인용하신 것인데요. 대개 이제 출산하고 1년 미만의 경우에는 그 여성 어머니들이 주로 그 육아를 합니다. 그게 7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은 1년 이후에 했는데 한 6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대개 남성이 주 소득원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뭐 등등이 결합돼서 실질적으로는 그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볼 때 통계는 그 저희들이 OECD 통계를 보면 낮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통계가 잘못됐지 착시 현상이 있지 아빠의 출산 육아휴가도 65%가 넘고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년 이후의 사용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적 통계는 당해년도에 출생한 사람을 당해년도의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을 집계를 하다 보니 그렇고요. 예, 그런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67%라 얘기하신 거죠? 1년 남성들은 전체로 1년 봤을 때. 이후로 한다는 거죠. 네. 그 말씀에 책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일본 사례를 보면 4월부터 1,000명 이상 기업이 아빠의 육아휴직 그 비율을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을 엄마처럼 85%까지 높이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으로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일본하고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통계상의 문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신고센터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신고센터는 벌 주는 거잖아요. 벌 주는 게 아니고 인카리지를 지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지원, 네. 있는 제도를 잘 쓸 수 있게끔 노사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비용적으로, 컨설팅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다음에 대체 인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감독. 근데 이제 그 지원과 감독과 동시에 인식 개선,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겠다는 건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많이 필요하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3+3 부모 공동 육아 휴직제입니다. 효과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효과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효과가 제가 자료를 찾으니까 분석한 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육아휴직의 경우에 아예 일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육아에 전담하다 보니까 경력 단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과 동시에 육아기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해서 부부가 3+3으로 그 공동 육아를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시행을 3+3은 2022년부터 했고요. 그러니까 3+3 효과 분석을 해보셨냐고 제가 아까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지금 저희가 볼 때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3+3으로 했을 경우에 한 30% 정도? 네. 지금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인센티브를 줘서 근로시간 단축제는 좀 이따가 여쭈겠습니다. 이따가요? 네. 지금 현재 어쨌든 3+3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대폭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장관님, 3+3이 효과가 있다면 6+6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효과 있는 정책은 그러니까 더 이제 하는 거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총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국가 위기의 문제라고. 대통령 아젠다라고. 장관께서 예산 문제에서 이렇게 주저하시면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국가적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적 공감대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근데 지금 화면을 잠깐 봐주십시오.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가 육아휴직자의 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계속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7분의 1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늘리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업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한 25% 정도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육아휴직은 전념할 수 있지만 육아에 전념할 수 있지만 일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도를 설계할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거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했는데 별도로 1년을 추가를 하고 거기다 남는 부분을 전환하면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때 그걸 19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편을 하니까 4배 정도가 그 이용자가 늘은 걸로다가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더 해서 저희들은 그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그 2학년까지만 하고 있는데 6학년 그건 이미 발표하셨고요. 예. 네. 그런데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실태, 근로단축제 실태 조사 좀 제대로 하셔서
눈치 보지 않고 실효성 있고 강제성 있는 제도, 그래서 실제로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말뿐이 아닌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예.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예. 들어가셔도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방 안에 코끼리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못 본 척하는 크고 무거운 문제를 말합니다. 국가 위기인 저출생 문제가 그래왔습니다. 방관과 방만함이 부린 총체적 정책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존의 실패를 교훈 삼아 차근차근 욕심내지 말고 하나하나씩 실천해서 반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